120만 마일 이상을 달리고도 여전히 새 차처럼 굴러가는 자동차가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불가능하게 들리시죠? 하지만 모로코에는 원래의 엔진을 그대로 유지한 채 수십 년 동안 멈추지 않고 달리고 있는 메르세데스 WRC 택시가 있습니다. 이는 달을 두 번 왕복한 것과 맞먹는 거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 문명보다 더 오래 지속되도록 설계된 112대의 자동차 순위를 매겨보겠습니다. 1위는 여러분을 정말 깜짝 놀라게 할 테니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세요. 이 차량은 말 그대로 죽지 않는 차입니다. 탑1 사브 900, 1978년, 1213년 리스트의 시작은 하늘에서 태어나 지구상에서 가장 혹독한 겨울을 위해 만들어진 기계입니다. 사브 900은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강철과 고집으로 쓰여진 스웨덴 공학의 선언서였습니다. 사브의 엔지니어들이 이 괴물을 설계할 때 그들은 민간 차량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핵겨울 속에서도 당신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줄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든 것 같습니다. 항공우주 기술에서 탄생한 900은 모든 볼트와 리벳의 사브의 항공기 DNA를 물려받았습니다. 터보차저 엔진은 너무 견고하게 제작되어 정비사들 사이에서는 엔진에 제대로 부하를 주려면 기중기가 필요하다는 농담이 돌 정도였습니다. 이 엔진들은 일반적인 유지보수 일정을 비웃으며 보통 300, 1000여 마일을 넘겼습니다. 차체 구조는 정말 파격적이었는데 패널 사이의 강역은 은행 금고보다 촘촘했고 부식 방지 능력은 다른 유럽차들이 부러워 눈물을 흘릴 정도였습니다. 좌석 사이에 있는 점화 스위치는 단순히 기발한 스웨덴식 디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동차 도둑들이 좌절하며 그냥 돌아갈 정도로 효과적인 도난 방지 시스템이었습니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서 이 차들은 겨울을 주 단위가 아닌 월 단위로 계산하는 사람들에게 비공식적인 최고의 선택이 되었습니다. 다른 차들이 기본적으로 얼어붙은 조각상이었던 화씨, 영하 40도의 날씨에도 이 차들은 시동에 걸렸습니다. 난방 시스템은 작은 아파트 하나를 들 수 있을 정도였고 좌석은 안락함이 사치가 아니라 생존 장비라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에 의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늘날 깨끗한 900 터보를 찾는 것은 보물을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이 보물은 헛간에 20년 동안 방치된 후에도 8초 안에 시속 60마일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톱2 뷰익 르세이버 1992년, 1999년 다음은 단순함이 신뢰성의 궁극적인 형태임을 증명한 클래식 미국 세단입니다. 가시스 GM의 뷰익 르세이버는 정시에 나타나 불평 한마디였고 왠지 항상 기름값까지 챙겨주는 믿음직한 친구와 같은 자동차였습니다. 다른 제조사들이 성능 수치를 쫓느라 바쁠 때 뷰익은 조용히 여러 번의 대통령 임기보다 더 오래 버틸 수 있는 세단을 만들었습니다. 3.8L V6 엔진은 절제된 공학의 걸작이었으며 너무나 부드럽고 신뢰성이 높아 뷰익 엔지니어들은 아마 자신들의 일이 너무 쉽다는 것에 민망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 엔진은 기본적으로 자동차 기술로 위장한 농기구와 같았으며 무연 휘발유와 가끔 하는 오일 교환만으로 영원히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차들이 택시기사와 영업사원들, 즉 말 그대로 차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열광적인 지지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르세이버는 400천원 마일을 달리고도 어린 차들에게 끈기에 대해 가르쳐 줄 수 있을 만큼의 생명력이 남아 있었습니다. 승차감은 너무 부드러워서 승객들이 도로의 요철로부터 격리된 느낌 때문에 멀미약이 필요하다고 농담을 할 정도였습니다. 좌석은 미국의 고속도로가 도시 구역이 아니라 수천 마일 단위로 측정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에 의해 설계되었습니다. 컨슈머 리포트는 지속적으로 르세이버를 테스트된 차량 중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차량 중 하나로 평가했습니다. 보험 회사들은 고장이 거의 나지 않아 이 차를 사랑했고 AAA 미국 자동차 협회는 서비스 호출을 거의 하지 않아 이 차를 좋아했습니다. 이 차를 좋아하지 않는 유일한 사람들은 정비사들이었는데 르세이버 소유주들이 그들의 서비스를 거의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차들은 미국의 고령층이 선호하는 비공식 차량이 되었는데 이는 차가 느려서가 아니라 그들이 진짜 품질을 알아볼 만큼 현명했기 때문입니다. 투옵삼 메르세데스 벤츠 WR23 1976년, 1985년 전설적인 독일 공학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내구성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재정의한 차를 만날 수 있습니다.
1970년대 후반 메르세데스 벤츠는 자동차 업계의 신성 모독이라고 불릴 만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회계사들이 지금까지도 악몽을 꿀 정도로 차를 비정상적일 만큼 과하게 설계했습니다. W123 시리즈는 단순히 오래 가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메르세데스가 문명의 붕괴 이후에도 살아남을 것을 기대하며 제작한 것 같았습니다. 이 차들은 너무 터무니없이 견고하게 만들어져서 메르세데스 엔지니어들이 주요 부위에 필요한 강철의 2배를 사용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문은 현대 자동차 본인만큼 무거웠고 차체 패널은 작은 발사체를 튕겨낼 만큼 두꺼웠습니다. 모로코에서 이 기계적 불사신들은 원래 엔진으로 600천원 마일 이상을 달리며 여전히 택시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오타가 아닙니다. 60만 마일입니다. 비결은 간단했습니다. 메르세데스는 품질에 마치 돈이 유행 지난 것처럼 쏟아부었습니다. 모든 부품은 파괴될 때까지 테스트되었고 그 후 더 튼튼하게 재설계되었습니다. 전설적인 OMN 6킬러 디젤 엔진은 부하를 너무 적게 받아서 고속도로 속도에서도 마치 한가로운 준비 운동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여기에 아름다운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메르세데스는 W123을 팔 때마다 손해를 보았습니다. 엔지니어링 비용이 경제적으로 미친 수준이었기에 회계 담당자들은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기업이라는 사실을 잊고 영원 불멸의 자동차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자선 단체가 되기로 결심한 것 같았습니다. 핵종말 이후에도 바퀴벌레, 키스 리처즈, 그리고 독일 고속도로를 여전히 털털거리며 달리는 W123 메르세데스가 남아있을 것입니다. 많은 소유주는 이 차가 나이가 들수록 실제로 더 신뢰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마치 처음 20만 마일을 달린 후에야 이제 막 예열이 끝난 것처럼 말이죠. 탑4 혼다 어코드 3세대 1986년, 1989년 이제 소수의 차량만이 도달할 수 있었던 완벽함의 기준을 세운 일본의 아이콘을 살펴보겠습니다. 1980년대의 혼다는 다른 모든 학생의 성적을 깎아먹는 우등생 같았습니다. 미국 제조사들이 나스카 드라이버들보다 더 빨리 원가를 절감하고 있을 때 혼다 엔지니어들은 좌석 조절 나사의 최적의 나사산 피치를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위한 회의를 열고 있었습니다. 3세대 어코드는 보증 수리 청구는 불명예스럽다는 혼다의 지독하게 단순한 철학이 지배하던 시대에 탄생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대시보드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날까봐 말 그대로 잠을 설쳤고 그 결과 직격탄으로 떨어지는 유성만 아니면 무엇이든 견뎌낼 수 있는 중형 세단이 탄생했습니다. 엔진은 기계적 단순함의 걸작이었습니다. 연료 분사 시스템은 주말 워크숍을 마친 아마추어 정비사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직관적이었습니다. 복잡한 컴퓨터 시스템도 고장을 기다리는 18개의 센서도 없었습니다. 오직 스위스 시계처럼 작동하는 순수한 기계적 효율성뿐이었습니다. 소유주들은 오일 교환과 가끔 타이밍 벨트를 교체하는 것만으로 300천 마일을 달성했다고 일상적으로 보고했습니다. 디테일에 대한 집착은 거의 병적이었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과하게 설계된 도어 힌지, 수십 년을 버티도록 설계된 웨더 스트립, 10만 번의 삽입 테스트를 거친 컵홀더까지 말이죠. 자동차가 말 그대로 분해될 때까지 운전되는 개발도상국 어디에서나 이 어코드들을 볼 수 있습니다. 쿠바 정비사들은 이 차들이 군용 차량도 죽일 수 있는 환경에서 살아남는 것을 보았기에 이들을 영원한 차라고 부릅니다. 40만 마일 후에 무언가 마침내 고장이 났을 때 부품들은 너무 단순해서 기본 공구와 결단력만 있다면 아마 직접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탑5 지프 체로키 XJ 1984년 2001년 다음 항목은 계획적 구식화의 법칙을 따르기를 거부한 투박한 미국의 전설입니다. AMC 엔지니어들이 1980년대 초에 체로키 XJ를 설계할 때 그들은 아마 섬세함은 약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결심한 것 같습니다. 그저 평범한 SUV를 만드는 대신 그들은 계획적 구식화라는 개념에 대해 모터 달린 가운데 손가락을 날리는 것 같은 차를 만들었습니다. XG는 단순히 튼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종말에서 살아남아 잔해 사이를 뚫고 지나가는 수준으로 튼튼했습니다. 유니바디 구조 덕분에 기존의 바디온 프레임 SUV보다 더 가볍고 강하며 견고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종이접기로 탱크를 만드는 것과 같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어떻게든 전설이 되었습니다. 4.0L 직렬 6기통 엔진은 기본적으로 불사신이었습니다. 지프 엔지니어들은 엔진 설계와 세상의 종말을 대비한 장치를 만드는 것을 혼동한 것 같습니다. 이 엔진들은 자동차에 대한 간절한 기도만으로 유지보수되면서도 정기적으로 300천시험 마일을 찍었습니다. XJ를 진정 특별하게 만든 것은 그 영광스러운 단순함이었습니다. 고장날 화려한 전자장치도 없고 마주칠 일도 없는 지형을 위한 17가지 모드의 복잡한 사륜구동 시스템도 없었습니다. 그저 트랜스퍼 케이스, 솔리드 엑슬, 그리고 당신의 문제들을 밟고 지나갈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지상코뿐이었습니다. XJ는 말 그대로 그들만의 추종 세력을 만들었습니다. XJ 마피아는 놓친 고기를 이야기하는 낚시꾼들처럼 50만 마일을 달린 체로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종교적인 열정으로 이 차량들을 옹호합니다. 차이점은 이 이야기들이 실제로 사실이라는 점입니다. 미국 우체국은 시골 지역 우편 배달을 위해 수천 대를 구매했습니다. 차량을 티슈처럼 소모하는 조직이 죽지 않을 무언가가 필요했기에 엑스레이를 선택한 것입니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우편용 지프들 중 상당수는 뒤집히고 침수되고 지나가면 안 되는 곳들을 지나왔음에도 여전히 달리고 있습니다. 터피시 포드 크라운 빅토리아 1992년, 2011년 수십 년 동안 미국 법 집행기관과 택시 차량의 중추 역할을 했던 차입니다. 포드의 크라운 빅토리아는 경찰 제복을 입은 바퀴벌레와 같은 자동차였습니다. 포드 엔지니어들이 이 괴물을 설계할 때 그들은 아마도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을 것입니다. 미국 최악의 운전자들이 수년 동안 하루 24시간 내내 운전해도 살아남을 수 있는 차를 만들면 어떨까? 크라운 빅은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차량이라면 항복했을 학대를 견뎌내도록 설계된 이동식 요새였습니다. 경찰 부서들은 속도나 민첩성 때문에 이 차를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벽에 들이받고도 후진으로 빠져나와 한 박자도 놓치지 않고 범인을 쫓을 수 있기 때문에 선택한 것입니다. 4006을 V8 엔진은 너무 여유가 있어서 고속도로 속도 정도는 역도 선수에게 연필을 들어보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냉각 시스템은 경찰들이 오래 대기하기 때문에 장시간 공회전에 맞춰 설계되었습니다. 전기 시스템은 작은 라디오 방송국 하나를 돌릴 수 있을 만큼 많은 액세서리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아름다운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이 차들을 15만 마일의 혹독한 주행 끝에 퇴역시켰을 때 이 차들은 이제 막 길들이기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택시 회사들은 이 차들을 사서 30만 마일을 더 운행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일반인들이 사서 또 20만 마일을 탔습니다. 공유 차량 서비스를 수행하며 여전히 60만 마일을 달리고 있는 크라운 빅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명이 긴 것이 아니라 비닐 벤치 시트를 갖춘 기본적 불멸입니다. 포드가 2011년에 생산을 중단했을 때 경찰서들은 부품용으로 쓰기 위해 여분을 사들이며 말 그대로 사재기를 했습니다. 일부 부서는 생산이 중단된 지 1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크라운 빅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이 오면 사람들은 크라운 빅토리아를 타고 이동할 것입니다. 아마도 전직 경찰차였을 것이고 확실히 여전히 작동하고 있을 것입니다. 탑7 볼보 200비사 1974년 1993년 이 스웨덴산 벽돌은 안전과 장수가 세대를 이어 함께 갈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1974년 볼보 엔지니어들은 어떤 회의에 참석했는데 누군가 방공호보다 안전하고 중력보다 신뢰할 수 있는 차를 만듭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볼보 240은 단순히 오래 가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자녀, 손주, 그리고 어쩌면 몇몇 소수 문명보다 더 오래 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40의 설계 철학은 아름다울 정도로 단순했습니다. 모든 것을 필요보다 3배 더 강하게 만들고 안전을 위해 금속을 더 추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바퀴 달린 냉장고처럼 생겼지만 은행 금고와 같은 구조적 견고함을 가진 차가 탄생했습니다. B11과 B13 엔진은 너무 견고하게 제작되어 볼보 엔지니어들이 엔진이 멈출 때까지 오일 없이 돌려보는 테스트를 한 후 더 오래 가도록 재설계했습니다. 이 엔진들은 기본적인 관리만으로 정기적으로 400천원 마일을 찍었습니다. 어떤 차들은 500천원 마일을 넘겼습니다.
100만 마일이 넘는 240의 사례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재성은 단순함에 있었습니다. 다른 제조사들이 컴퓨터와 복잡함을 추가할 때 볼보는 잘 작동하는 것들을 고수했습니다. 농부도 이해할 수 있는 기계식 연료 분사, 소총의 놀이소에처럼 맞물리는 수동 변속기, 그리고 작은 집 한 채를 들 수 있는 난방 시스템 말이죠. 볼보 240은 자동차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비공식적인 차가 되었습니다. 속도, 스타일, 지위에는 관심이 없지만 태양이 폭발할 때까지 매일 아침 시동이 걸릴 무언가를 원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포틀랜드, 버클리, 벌링턴에서 낡은 215 모델들은 기본적으로 바퀴 달린 정치적 선언문입니다. 장수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아마 볼보 240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이 물건들을 불사신으로 만들기 위해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든 병에 담아 연구해야 합니다. 티오펠 도요타 픽업 하이럭스 1979년, 1995년 다음은 절대 파괴되지 않는다는 전 세계적인 상징이 된 트럭입니다. 1980년대 도요타는 미국 픽업 트럭들이 고장 나는 것을 보며 우리가 하는 걸 잘 봐라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들이 만든 것은 단순한 트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대 아프지 않고 불평하지 않으며 카테고리 에어 태풍 중에도 어떻게든 출근하는 친구와 같은 자동차였습니다. 도요타 픽업은 오래 가도록 만들어진 것에 의미를 제정해 했습니다. 이 트럭들은 전설적으로 파괴 불가능해서 BBC의 탑 기어는 말 그대로 한 대를 죽이려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차를 바다에 빠뜨리고 불을 지르고 기중기에서 떨어뜨리고 철거용 쇠구슬로 치고 건물이 폭파될 때 옥상에 올려두었습니다. 그 모든 고문 끝에도 그 빌어먹을 물건은 여전히 시동이 걸렸습니다. 비결은 도요타의 카이젠 철학, 즉 광적인 수준까지 밀어붙인 지속적인 개선이었습니다. 테스트에서 발견된 모든 약점은 재설계로 이어졌습니다. 모든 보증 수리 청구는 해당 부품을 설계한 엔지니어에 대한 개인적인 모욕으로 간주되었습니다. ECR과 ECBRE 엔진은 단순함과 과잉 설계의 걸작이었습니다. 적당한 힘을 냈고 연료를 조금씩 마셨으며 절대로 죽기를 거부했습니다. 벨트 대신 타이밍 체인을 썼고 단순한 연료 분사 방식에 집 한 채를 견인하며 데스밸리를 횡단할 수 있도록 설계된 냉각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이 트럭들은 자동차 세계의 스위스 아미 나이프가 되었습니다. 콘크리트를 운반해야 하나요? 문제 없습니다. 강을 건너야 하나요? 당연하죠. 전쟁터에서 살아남아야 하나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트럭들은 전 세계 분쟁 지역의 비공식 차량이 되었는데 자동차 부품이 유니콘의 눈물보다 귀한 곳에서도 결코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요타 픽업은 주로 희망과 가끔 망치로 두드리는 것으로 유지보수를 하며 계속 달려나갑니다. 탑나요 쉐보레 서버번 1973년, 1991년 이 거대한 미국산 운반차는 가장 가혹한 환경에서 가장 힘든 일을 견뎌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SUV가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한 화려한 미니밴이 되기 전 쉐보레 서버번이 있었습니다. 1973년부터 1991년까지의 세대는 단순히 튼튼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쉐보레가 고철과 결단력으로 교체 부품을 만들었어야 하는 포스트 아포칼립스 황무지에서 사용될 것을 기대하며 제작한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차량이 아니었습니다. 창문이 달린 사륜구동 생존 벙커였습니다. 서버번은 본질적으로 시리얼을 잔뜩 먹고 계속 자라난 픽업 트럭이었습니다. 프레임은 너무 과하게 설계되어 아마 작은 건물 하나도 지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스몰 블록 352든 빅블록 454든 이 엔진들은 부하를 너무 적게 받아서 거의 지루해할 정도였습니다. 고도로 튜닝된 성능 위주의 기계가 아니라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땅에서 나무를 뽑아낼 수 있는 게으른 토크 몬스터들이었습니다. 사륜구동 시스템은 전자식이 아닌 기계식이었습니다. 레버를 당기면 장치들이 맞물렸고 당신은 지옥의 앞마당도 가로질러 운전할 수 있었습니다. 정의 시스템은 너무 단순해서 테스트 램프와 상식만 있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서버번들은 진짜 작업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건설회사, 유전, 목장, 그리고 정부 기관들은 사냥도 긴장할 만한 조건에서 9명의 인원과 장비를 실어 나를 수 있는 차량이 필요했기에 이 차를 수천 대씩 샀습니다. 이 시대의 서버번 중에는 여전히 목장에서 50만 마일을 달리고 있는 차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짐을 싣고 견인하며 자신이 30만 마일 전에 죽었어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면서 말이죠. 그들은 자동차계의 슬래지해머와 같습니다. 예쁘지도 정교하지도 않지만 그 용대는 절대적으로 완벽합니다. 탑샘 커민스 파워 다치 램 1989년 1953년 상업용 등급의 엔진이 픽업 트럭을 만났을 때 결코 멈추지 않는 구동계가 탄생했습니다. 1989년 다찌는 당시로서는 미친 짓처럼 보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결코 멈추지 않도록 설계된 상업용 트럭 엔진을 가져와 픽업 트럭에 집어넣었습니다. 커민스 5009ER 터보 디젤은 단순히 튼튼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실패가 곧 파산을 의미하는 용도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1세대 커민스 램은 예쁘지 않았습니다. 실내는 기본적으로 플라스틱과 희망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승차감은 농기구와 중세 고문 도구 사이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구동계가 본질적으로 불멸이었기 때문입니다. 커민스 엔진은 상업적 용도에서 100만 마일 주행이 가능한 등급이었습니다. 가벼운 짐을 싣는 픽업 트럭에서는 30만 마일 정도는 이제 막 예열이 끝난 수준이었습니다. 이 엔진들은 부하를 너무 적게 받아서 많은 소유주가 모든 것이 마침내 부드러워지는 20만 마일 이후에 오히려 연비가 좋아졌다고 보고했습니다. 진짜 묘미는 기계적 단순함에 있었습니다. 연료 시스템은 순수하게 기계식이었습니다. 보시 피스치빌 100 인젝션 펌프는 디젤부터 걸러낸 프라이 오일까지 무엇이든 연료로 쓸 수 있었습니다. 컴퓨터도 고장날 배기가스 장치도 없이 스위스제 정밀함으로 타이밍을 맞춘 순수한 기계식 인젝션뿐이었습니다. 이 트럭들은 그들만의 경제 생태계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엔진만 보고 녹슬어버린 1세대 커민스 램을 샀고 다른 트럭의 엔진이 고장나면 그 엔진을 옮겨 심었습니다. 커민스의 가치가 너무 높아서 변속기가 나가고 실내가 엉망인 트럭도 여전히 수천 달러에 팔렸습니다. 원래 내부 부품 그대로 70만 마일을 찍은 엔진 사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차들은 100만 마일을 넘겼습니다. 12밸브 커민스는 트럭 서클 투릿 업터 메르세데스 벤츠 WU S클래스 1979년 1991년 사이에서 불멸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이 플래그십 럭셔리 세단은 가장 정교한 기계조차 영원히 지속되도록 만들어질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가 뼈뒤 원션이적 S클래스를 만들기 위해 착수했을 때 그들은 원가 절감이라는 단어를 품격 있는 자리에서 결코 입에 담아서는 안 될 상스러운 표현으로 취급하기로 결심한 듯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럭셔리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계적 결함이라는 개념 자체의 전쟁을 선포하며 강철과 가죽으로 쓰여진 엔지니어링 선언서였습니다. 과잉 설계의 수준은 병적일 정도로 극단적이었습니다. 문은 은행 금고 같은 텅 소리를 내며 닫혔고 이는 다른 럭셔리 카드를 깡통 소리처럼 들리게 만들었습니다. 도색은 단순히 칠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르네상스 걸작처럼 프라이머, 베이스 코트, 컬러 코트, 그리고 핵 폭발에서도 살아남을 법한 클리어 코트가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엔진은 메르세데스 엔지니어들이 조립을 위해 전용 클린룸이 필요할 정도로 정밀한 공차로 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예민한 고성능 엔진이 아니었습니다. 하루 종일 시속 80마일로 달려도 땀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절제된 걸작들이었습니다. 공조 시스템은 완벽한 실내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권이라고 믿는 엔지니어들에 의해 설계되었습니다. 중복 시스템, 그 중복 시스템을 위한 백업 시스템, 그리고 이탈리아 요리사를 혼란에 빠뜨릴 만큼 많은 진공 라인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메르세데스가 W인 G6을 팔 때마다 손해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엔지니어링, 소재, 그리고 순전한 완벽주의에 양이 경제적으로는 미친 짓이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비즈니스를 한다는 사실을 잊고 영원 불멸의 럭셔리카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자선단체가 되기로 한 것 같았습니다. 오늘날 잘 관리된 W1 26들은 개발도상국에서 60만 마일을 달린 고급 택시로 정기적으로 등장하며 40만 마일 전에 죽었어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기계적 귀족처럼 여전히 부드럽게 달리고 있습니다. 터폴레는 토요타 랜드크루저 FG 잉싱 1980년, 1990년 마침내 우리는 자동차 내구성의 정점
즉 지구상의 모든 구석을 정복한 차량에 도달했습니다. 우리 리스트의 최정상에는 도요타 랜드크루저 60 시리즈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어떤 것도 이에 근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영원히 지속되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고 강을 건너고 사냥을 긴장하게 만들 산을 오르면서도 영원히 지속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도요타는 랜드크루저를 단순히 과하게 설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계적 결함이라는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다른 행성을 위해 이 차를 설계한 것 같았습니다. FJ60과 FJ62는 도요타가 지구상에서 가장 적대적인 환경에서 무엇이 고장 나는지를 수십 년간 배우고 그 문제들을 설계 단계에서 없애버린 결실이었습니다. 직렬 6기통 엔진은 강력하지는 않았지만 본질적으로 자동차 엔진으로 가장한 농기구였습니다. 이 엔진들은 부하를 너무 적게 받아서 고속도로 속도 정도는 스모 선수가 커피잔을 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엔진들은 정기적으로 400,000마일을 찍었습니다. 어떤 차들은 600,000마일을 넘겼고 원래 내부 부품 그대로 100만 마일 이상을 달리고 있는 기록된 사례들도 있습니다. 모든 부품은 가장 가까운 정비사가 500마일밖에 있고 사용할 수 있는 도구라고는 돌덩이와 결단력뿐인 곳에서도 작동해야 한다는 가정에 설계되었습니다. 수동 변속기는 너무 견고해서 아마 배의 닻으로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60 시리즈를 정말 돋보이게 만든 것은 세계 최악의 장소들을 위한 유엔의 선택 차량으로서의 역할이었습니다. 인도주의 단체들이 매드맥스를 울게 할 조건 속에서도 절대적으로 반드시 작동해야 하는 차량이 필요했을 때 그들은 랜드크루저를 샀습니다. 이 트럭들은 모든 대륙에서 전쟁, 자연재해, 인도주의적 위기를 겪어냈습니다. 총에 맞고 폭파되고 산에서 굴러떨어지고 강에 잠겼음에도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단순함은 아름다웠습니다. 모든 것이 수동이었습니다. 컴퓨터도 복잡한 전자장치도 없이 기본 공구와 결단력만 있으면 고칠 수 있는 기계적 시스템뿐이었습니다. 도요타는 품질에 타협하기를 거부했기에 랜드크루저 한 대를 팔 때마다 손해를 보았습니다. 오늘날 깨끗한 FJ60이나 FJ62를 찾는 것은 금맥을 찾는 것과 같지만 금보다 더 단단하고 가치 있습니다. 이 트럭들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기계적 불멸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영원히 지속되도록 만들어진 12대의 자동차 순이었습니다. 어떤 차가 가장 놀라웠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아마 여러분 중 절반은 랜드크루저에 대한 사실을 예상치 못했을 겁니다. 기계적 전설들에 대한 이 이야기들이 도로 위의 차들을 보는 시각을 바꾸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묻혀버린 역사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자동차 역사의 다음 보물창고가 곧 열립니다.